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입장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사과하고 철회하기 전까진 협상도 없다는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 감액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기싸움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협상을 위한 겁박용이라면 어떠한 협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중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목이 쏠렸지만 여당 중진 의원들의 항의 방문 끝에 여야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은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상정, 처리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야당은 다수당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정부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기왕에 밝힌 것과 한 채 변화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민생 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할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추가 협상, 사실상 일시 휴전을 요구하며 여야 극한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요구한 10일까지는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이 맞물려 있어 협상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건건이 충돌하던 여야가 예산안 처리도 결국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됐습니다. 예산마저 단독 처리하려던 야당이나 제대로 된 협상 카드 하나 제시하지 못한 여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 즉 12월 초에 맞춰 처리된 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당해와 지난 2020년 단 2번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 12월 24일에야 이듬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야 대치가 극심했단 건데 오랜 헌정사상 처음으로 거대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관례적으로 여야와 정부 간 3자 합의를 중시해온 사안인 만큼 야당이 이를 무시한 채 강경한 태도를 고집한 데 1차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애초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부랴부랴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강행한 건 실익 없는 여당 겁주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히여야 합니다. 거듭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야당의 거듭된 증빙 내역 제출 요구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전액 삭감이란 결과를 받아든 여당을 두고도 무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이 강조해온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 등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은 것 역시 여당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겁니다. 야당 감액안 본회의 처리에 일단 우원식 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헌정사 최악의 기록은 피했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내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실종으로 민생과 나라 살림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인 시기에 무책임한 행보라며 감액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정부 원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4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예산에 잡힌 761억 원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공의 복귀 지원 관련 예산은 931억 원,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은 74억 원을 감액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예산도 8억 원만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 예산 81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위험과 재난 대응을 무력화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예산안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 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총 2조 7천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산업, 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냐며 국회 예산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 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뭉개고 지난 정부 인사들은 표적 감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과주기 수사해 특혜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지휘 계통에 있는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 2부장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중독성 탄핵, 이성을 잃은 보복 정치라며 바로 표결에 붙이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테러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감사원을 탈취하고 나라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요구해온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엔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 조사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택한 건데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또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될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활동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감사원 최달령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 정권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감사 결과 정부가 근거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했고 국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비위 제보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분리를 이유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집중된 이유로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 운영 등을 예로 들며 현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저 시공업체의 최종 추천인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감사원은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관례대로 여야가 합의하면 공개하겠다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이종무입니다. 검찰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휘부 공백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장과 부장검사, 부부장검사에 이어 평검사들도 성명을 내고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의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당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던 법무부 장관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선임 차장인 박승환 1차장 검사가 당분간 직무를 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처리 사건만 10만여 건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지휘부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2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 검사가 과거 성남지청에서 함께 수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다수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물론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 민생범죄 사건도 수사가 한창입니다. 야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탄핵에 따른 지휘부 공백이 여러 민생사건 수사와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동덕여대가 본관 점거 해제를 조건으로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사과하라는 총학생회 요구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 알 수 없다. 동덕여대가 본관 점거 해제 조건으로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사과하라는 총학생회 측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폭력으로 행사한 당사자가 대학에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업 거부 학생들의 출결 기록을 정상화해달라는 학생회 측 요구에 대해서도 학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출결 처리는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대학의 이미지와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져 취업의 길이 막막해지고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당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학생들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며 점거가 길어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공동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본관 점거로 입시와 학사 행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총학생회는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사과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면 본관 점거 해제를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학교 측은 이뿐 아니라 레커칠 등으로 훼손된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데 최대 54억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보수와 청소, 취업 박람회 무산으로 인한 손해 등을 합산하면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학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 21명 가운데 19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외부 세력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동덕여대와 학생회 측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인물 6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의혹을 받는 8명의 피의자를 입건했고 이 가운데 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며 차례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문제지를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유출했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약 보증금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달 수수료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간 상권 기획자도 1,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국정 후반기 과제로 양극화 타결을 제시한 뒤 충남 공주에서 첫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최대 부담이 된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아예 수수료를 면제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와 정산 주기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와 불법 광고 대행 등 이른바 온 오프라인 4대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연간 4.5조 원에 달하는 노쇼를 막기 위해 예약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송인 백종원 씨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미국처럼 규제와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규제라든가 제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내수를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 양극화 대책은 내년 초 업무 보고 이후 공개될 걸로 전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를 마친 뒤 공주 산성시장을 40여 분 동안 찾아가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짙은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로 흐리고 포근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출근길. 마치 장막이 들이운 듯 희미합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에 내륙 대부분 지역의 시야가 200m 미만으로 좁아졌고 일부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건 지난주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인 곳이 많은 데다 어제 내린 비가 더해져 지면의 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가 덮은 겨울의 시작. 서울 아침 기온은 4.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고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며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12월인데 날씨가 따뜻해서 이때다 싶어서 자전거 타러 나왔어요. 좀 많이 추워진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못할까 봐.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하늘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등 내륙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오래 머물지 않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밤사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는 먼지를 몰아냈지만 겨울 추위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화요일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인천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내일 아침 중부는 영하권에 접어들겠고 서울과 인천은 영하 4도, 강원 철원 영하 7도, 경기 파주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가 주말에는 다시 추위가 강해져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추진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여야 입장은 여전히 매우 강경합니다. 먼저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도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원식 의장의 결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를 따끔하게 또 질책을 하기도 했는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또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결단과 발언.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좀 하나 희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국회의장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을 버리는 게 관행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소속 정당에 대한 이해나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상권 분립에 따른 입법의 수장으로서 판단해달라 그런 의미인데 예. 정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어른다운 저는 모습을 보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액 예산 그 단독 처리라는 건
우리 사실 헌정사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국회가 그 정부가 올린 예산을 세입 세출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건 권능 맞습니다. 그리고 깎아내야죠. 잘라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통으로 다 드러내고 한번 나라 경영해봐라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12월 2일이면은 자동 예산안이 이제 그 정부 예산안이 여야 합의 안 된 부의되도록 돼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본회의 통과시키면은 나라 살림 내년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식 의장이 이건 여야 합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갖고 와라. 과거에 왜 새해까지 이걸 끌었냐 하면 말이죠. 그래도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거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었으니까 저는 어쨌든 여야가 물밑에서라도 부지런히 접촉해서 감액 예산은 다시 절충해서 수정안 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야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오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 보류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을 했죠. 네. 국회 운영을 총책임지고 있는 그 우원식 의장의 입장과 어떤 그 고뇌에 찬 그런 고민들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이 언제라도 이렇게 한 번에 잘 타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야말로 국회에서 가장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여야가 또 정부가 서로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조정하면서 완성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1년 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마무리 짓는 이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의 대치가 극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예산이었냐면은 대통령실하고 감사원 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특정 업무 경비, 그 특수활동비, 줄여서 뭐 특경비, 특활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셨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특경비하고 특활비가 각각 제가 뭐 민정실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그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민정 업무라는 것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정기관과는 약간의 임무나 역할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민심을 읽어야 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을 기준으로 보면은 공직자들의 복무를 잘 살펴보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면은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기밀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 조용히 좀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수사도 해야 되고요. 정보와 수사 뭐 이런 역할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 일반 경비들하고 다르게 좀 조심스럽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노출되지 않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당도 여당 해봤잖아요. 이 특정 업무 경비, 이른바 특경비와 특수활동비, 예를 들면 특활비, 이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을 있을 때 더 많이 운용했어요. 제가 비근한 예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박수현 수석이 뭐라고 했냐. 우리 1년에 특활비 95억밖에 안 쓴다. 역대 최저 정부라고 했는데 이번 대통령실이 얼마 올렸는지 아십니까? 82억 올렸는데 빵원입니다. 한 푼도 안 주겠다. 아니 그러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 순방 갈 때 막 그거 쓰지 않느냐. 아니 순방이 국유외교인데 특활비 써야죠. 그리고 특활비라는 게 지금 뭐 설명 잘 해주셨지만 특경비는 어쨌든 여기 영수증을 무조건 첨부해야 됩니다. 특경비는. 여기는 공적 업무기 때문에 무조건 영수증 첨부하고.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는 무조건 영수증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성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국정 수행에 있어가지고 좀 은밀함이 또 요구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나 수사 이런 게 있으니까 사후로 이게 다 결제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 세출할 때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권력기관에 대해서만 특히나 이제 사정기관들에 대해서 감사원, 검찰, 경찰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신들 우리 뜻에 반하게 자꾸 하면은 우리가 예산 권력으로 당신들을 우리가 옥죄일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사정기관 길들이기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활비 82억을 전액하면 대통령실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국정수행합니까? 그건 과거의 형평도 맞지 않잖아요. 네네. 예, 조 실장님. 그 특활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의 기원을 찾아보면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여러 오랜 기간을 걸쳐서 판결이 나기를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굉장히 부실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대로 보여주기가 어려우면은 열람 정도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활비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제출도 하지 않거나 또 보이지 않게 알아볼 수 없게 제출하거나 극히 일부만 제출하거나 이런 식의 운영이 잘못됐다는 거지 특활비 자체를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것도 이제 조 실장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죠. 2조 원 규모의 이제 지역화폐 예산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포기를 했습니다. 정부하고 합의가 안 된 거죠.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협상 카드로 남겨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지역화폐까지도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안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뇌가 있었다고 보고요. 뭐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표적으로 아마 공을 들이면서 이 지역화폐 정책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다시 예산안을 여야 간에 다시 우원식 의장께서 10일까지 협의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수정안을 가져오면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정치의 아주 본원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말씀이 다른 게 물론 야당 대표고 예산에 대한 삭감권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니까 예산을 갖고 협상하거나 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원에 달하는 이재명표 예산 기본 그러니까 지역화폐 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정치 브랜드고 말하자면은 상징 자본 같은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액수의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삭감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복원하는 딜을 한 대가로 이걸 넣는다. 액수가 예비비 2조 4천억입니다. 근데 예비비가 정말 대다수 보면은 지난번 갑자기 국가의 어떤 재난 상황, 뭐 흰남노가 온다거나 재해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일본의 과거 소부장 우리 물건 안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예산 2조 원 편성해서 이 산업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비비 쓴 거 보니까 지난해 1조 5천억밖에 안 썼더라니까 우리가 2조 4천억 삭감해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죠. 민주당 그런데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어떤 재난과 재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잡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경 편성하면 된다는데 추경은 최소한의 편성이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추경을 무슨 밥 먹듯이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예산 운용인가요? 그리고 이재명표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나서 시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평가받고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게 거대 야당의 그런 지금 예의 아닌가요? 저는 정치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민생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재해 대응 문제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10일까지 오는 10일까지 이거를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10일이면 뭐 일주일여 남은 기간인데요. 이거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양측 다 너무 강경해서. 뭐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비비는 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그러니까 시군이나 시도에 가도 최소로 하라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유난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예비비가 굉장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예비비를 어디다 썼는지를 이렇게 봤더니
첫째로 1차 년도에는요 관저 이전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관저 이전하는 데?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관저 이전하는 데 많이 썼고요. 또 두 번째가 해외 순방하는 데 많이 썼답니다. 예. 과연 지금 이 논리가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원칙상 가장 가급적 최소로 운영하라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를 보고 전부 다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예산도 꼼꼼히 세우고, 그래서 예비비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특활비보다는 예비비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일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근데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냐면 이재명표 예산 2조 원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일부 상징적 반영해달라 하고 예비비 복원하고 특활비 복원해 줘야죠.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영원으로 해놓고 대통령실 앞으로 감사할 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시켜놓고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하고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해야지, 일하지 못하게 발목 잡아놓고 손발 묶어놓고 너희들 왜 일을 안 했냐고 물으면은 그건 온당한 지적이 아니잖아요. 책임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 여당 보고 맨날 매일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놓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적으로 발목을 잡아놓는 이 역설적인 모습은 저는 이거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10일까지 저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하루면 이틀에도 하는데 민주당이 먼저 이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철회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보자. 내들 수정안 갖고 와라.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면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감액만 가지고 이제 올린 예산안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못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소갈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고 모레 포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주 거센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과 정치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급박하고 오늘 자행한 거대 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에 환호하는 것은 민주당과 범죄자 집단뿐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검사, 또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렇게 해서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요. 4일 날 이틀 뒤에 이제 표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감사원장 탄핵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렇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2년도인가요? 법사위 업무보고에 나와서 모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원하는 것이 업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워딩은 정확하게 제가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양 당에서 다 좀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실언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누가 생각을 해도, 비록 그게 직제상 정부기구에서 대통령의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독립성을 매우 강하게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은 기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감찰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까지 해온 감사원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사실 감사원의 모습이라도 감사원장의 모습인데요. 아주 편파적으로 지난 정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나 관련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불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라면 능력이 없는 건지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언을 했던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원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지 방해하는 기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법을 제외한 모든 우리 행정기관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을 기원하지 방해를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이 어떤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공직사회를 잘 감찰하고 공직사회가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잘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잖아요.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부실 감사했다고 탄핵 사유에 넣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부실 감사했다고 감사원에 넣습니까? 국회 상임위 왜 합니까? 국회 상임위 열어서 감사원을 갖다 놓고 조목조목 그걸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부실 감사했고 서류가 미비하고 위증의 의미가 있으면 위증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탄핵까지 갈 사유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감사원이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의혹이라든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연이어 지금 내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 친문을 좀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정략적 계산 아래 저는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지금 평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감사원장 탄핵은 이 감사원장이 탄핵됨으로써 감사원이 이제 여야목 3대3 6명 동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민주당의 의도입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원 오늘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했죠. 앞에서 이제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실 감사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탄핵 사유라고 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했던 21g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하고 이제 관련된 업체죠. 그래서 그 21g을 누가 추천했느냐? 공사와 관련해서 누가 추천했느냐를 왜 밝히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냐면 국회도 국감을 했는데 증인들을 그렇게 불러놓고 못 밝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참 그걸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 좀 어이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 답변이 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g이라는 그 회사를 어떻게 추천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면 조사만 한 126번을 진행했다는데요. 글쎄요, 뭐 횟수를 몇 번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그런 감사의 능력, 조사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21g이라는 업체에 전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거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정말 한 5천만 원 정도의 계약을 맺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의 계약 하나를 쉽게 못합니다. 다 입찰을 해야 되고 굉장히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금액도 적지 않은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불투명했고 불확실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 결국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그러면은 아니 그거는 감사원의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다 전부 다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무시한 것도 있겠고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국회가 그래서 이번에 막 증인 고발도 무더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1억 3천만 원짜리 그 공사 그래서
그 대형 하도급 업체에다가 줘서 하도까지 갔던 공사가 과연 적법했느냐 적절했느냐 이거 하나 밝히지 못했다고 감사원장을 탄핵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부실 감사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면 되고 책임 물으면 되는데 그게 탄핵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탄핵됐다는 대한민국 공직자 헌정일에 수천 명 탄핵됐어야죠. 근데 왜 유독 이 정부 들어서만 이렇게 탄핵이 18명째 남발이 되냐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 감사가 곧 탄핵 사유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죄송합니다. 그 감사 한 건 뭐 한두 건이 부실했다고 해서 탄핵한 건 아니고요. 이 최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편파적으로 특정 정치 진영에 필요한 또 유리한 그런 감사만 해왔고 또 반대로 특정 진영을 공격하는 그런 감사만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된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감사 자체를 특정 진영에 대해서는 아주 부실하게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진행자님께서 그 21g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미등기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골프 연습장으로 하려다가 말았고 지금 이제 경호원들이 쓰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일반인들이 구글 어스로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감사원 직원들은 그걸 볼 수 없었을까요? 인터넷 지도로요? 그거를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인들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랬고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으면은 이런 것이 발견됐으면은 미등기 건물까지 나왔는데 고발해야죠. 감사원이 그렇게 이런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됐으면은 당연히 이 고발이라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진영에 유리한 그런 그 감사만 해왔기 때문에 정책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그것이 탄핵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틀 뒤에 이거를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탄핵되는 거죠. 과반이면 통과가 되니까요. 되는 거니까 뭐 개혁신당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70석이 넘으니까 탄핵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켜 놓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판결이 나와야지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복원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감사원은 아무런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정말 정치 도의에 반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늘 사실 상당히 눈에 띄는 정치 사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힘이 순직해병 사건,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당초 이제 부정적이었고 완강히 반대를 했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국민 여론과 함께 그다음에 최병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좀 밝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최병 특검에 대해서는 원래 그 얘기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 특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갈 수 있는 일들 지난번 이태원 참사 국조에 발족시키는 거나 지금 국정조사 최병 발족시키는 거나 합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집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루면 되는데 정말 끝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권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독소조항 가지고 국민의힘 보고 받으라면 받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협상하는 게 정치고 출구 전략을 짜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혜병 조사, 국정조사에 여당 참여한 거 저는 상당히 진일보했던 결정이었다고 보고 민주당도 이런 걸 감안해서 특검 협상을 해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특위가 전체 18명인데 민주당이 10명이고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인데 오늘 국민의힘이 7명의 위원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간 진상이 잘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다행인데 이게 이번에 말씀하신 건지 그전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에서도 다뤄왔기 때문에 마른 수건을 짜는 격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더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아니 마른 수건을 짜서 물이 안 나올 정도로 그 지난주에 나온 얘기. 그 얘기 그런 정도의 그걸 가지고 계시다면 왜 진작 특검을 해야지 왜 지금 와서 국정조사를 겨우 받습니까? 저는 굉장히
가만 놔두면은 그 아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이라는 또 이제 비교섭 단체 한 명까지 하면 11명이 이것을 국정조사를 이제 민주당과 또 이쪽에 유리하게끔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니 들어가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 문제만큼은 그 진영을 떠나서 그 아까운 젊음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군복무를 하러 갔다가 그 명령을 지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열린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발언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냉각기 가짜 이런 표현을 썼죠. 예. 사실상 당계 논란을 일으킨 쪽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추경호 대표의 냉각기 제안은 이게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게 사실화되는 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는 게. 예. 참고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냉각기를 갖고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 당분간 여기에 관한 공개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신지호 부총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냉각기 제안은 한동훈 끌어내리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이 사실화한 것이다. 글쎄 저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이잖아요. 네. 그럼 당의 전략과 당의 어떤 비전을 수립하는 게 역할인데 이게 쭉 진화되는 또 이 문제를 또 김옥군 프로젝트라는 또 이름을 꺼내면서까지 다시 불을 재점화시켜야 하나 저는 그런 사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1승 1패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자.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우리의 힘을 소진하지 말자. 그래서 빨리 당력을 재정비해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의 무도한 공세에 맞서자고 냉각기를 갖자고 한 건데 마치 이게 이제 친윤의 공세가 이제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저는 신지호 의원의 그 신지호 부총장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이렇게 지금 갈등 조정기의 국면에 들어가는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게 저는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 어쨌든 근데 그 신지호 부총장이 오늘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냉각기를 갖자고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발언으로. 이제 김옥군 프로젝트가 3일천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지금 100일 지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100일 지났습니다.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려지지도 않고 2년 임기 보장받은 당 대표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한 대표의 리더십을 또 강화해 주려는 거 이제 탄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논란은 너무 자해국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이거 봉합해야지 자꾸 여기도 소금 뿌리는 언행들을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면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휴전입니까? 정전입니까? 저는 뭐 이제는 휴지기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이제 연말 전국 넘어가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 크게 없고 오히려 저는 이제 연말 연초에 양당 대표 지지율이 어떻게 양당과 연동되어서 국민에게 평가받느냐 이걸 갖고 정말 저는 목숨 건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는 뭐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지금 그 권력 구조상 이 프로젝트는 아마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다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한동훈의 민주당. 한동훈의 죄송합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 한동훈은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주류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그 보궐선거에서 괜찮은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탄력을 가지고 그때 확인한 것은 이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지 본인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당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밀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보는 게 어떤가. 이 호위무사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그 국민의힘이라는 큰 대한민국의 한 축을 이루는 정치 진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갖고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 창구였던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좌초하면서 의정 갈등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 중인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 착수했습니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투표를 진행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과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최한나 의협 대변인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5명을 성향으로 분류하면 1대4 구도인데 온건파라는 강 위원장마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다룬 여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중단된 악재 속에 누가 되더라도 조속한 의정대화 복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의협 비대위원인 박단 전공희 대표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책임과 손해는 전공의와 의대생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초 뽑히는 의협 차기 집행부가 이 같은 극명한 인식차를 극복하고 사태 해결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차별과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오는 6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으로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대체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 실물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AI 챗봇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발행사 측은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인공지능 교과서 중 하나입니다. 문장을 따라 읽자, 단어 정확성과 억양 등을 평가한 자료가 바로 표출됩니다. I'm practicing my dance moves. 네, 이와 같이 음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 기기엔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 점수가 드러납니다. 개개인은 물론이고 학급 전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1학기 처음 도입하는 AI 교과서 중 2종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참여형 요 컨텐츠의 정답률이 제일 낮았으니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한 학생, 잘 못 따라온 학생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교사와 학생이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서 장단점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발행사들은 AI 챗봇 오답변 가능성이나 기기 간 오디오 간섭 문제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대부분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 교과서 구동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증가 우려나 서체 교과서와 호환성 문제 등 지적엔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마저도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교육에 계속 좀 뒤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가져오는 계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교육부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누리집에 AI 교과서 76종을 올려놓고 교사들이 직접 다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실제 교사와 학생 간 수업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시연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국방송공사 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인 야권은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분리징수가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마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연 30조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한 직장에서 올해 몇십 년을 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취업하려는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은 이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으면 굳이 그 많은 인력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뭔가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늦게 지급하려고 하는 약간 정부의 그게 또 있지 않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절하나 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게 골자인데 앞서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중근 부영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에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한 해에 30조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기업별로 그 규모 또는 산업별 특성 또는 근로자의 그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을 65세로 딱 법으로 못을 박는 것은 그 기업들의 그 준비된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년도 늘리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하려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제나 호봉제에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정부가 반년째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다만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 10명 중에 3명은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며 그 수가 최근 1년 사이에 8만 6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 29.5%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쉬었음 증가세는 대부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나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했습니다. 일반 주주,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반대가 거셌지만 물적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다들 반대하던데.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손해본다고 자꾸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이제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에는 두산그룹이 알짜 계열사 두산밥켓을 로보틱스에 편입시키려다 소액주주 반발에 합병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합병이나 분할로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자 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에 불을 먼저 지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우선 합병이나 분할 때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목적과 효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 계열사 합병 때 가액 산정 기준을 없애고 주식 가격과 자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20% 안에서 우선 배정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이 일반법인 상법보다 규율 대상과 행위를 한정해 소송 남발이나 경영활동 제한이 덜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4가지 행위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여전히 당론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적인 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만기 전에 비슷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을 하다가 금융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44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년 동안 보험 설계사 등이 생명보험 계약 114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도록 해 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달인 10월 말보다 1조 2,575억 원이 늘면서 2달 연속 1조 원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조 3,250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8월 8조 9천억 원대와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입니다. 오늘 대구와 포항의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를 뚫고 다가간 고가 사다리차가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섭니다. 대구 황금동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쯤입니다. 주민 21명이 대피했고 9명은 집에 갇혀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구조됐습니다. 문틈을 휴지로 물 적시가 막았어요. 그러고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서 산소 마스크 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일회용 부탄가스입니다. 불이 난 집 베란다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곰탕을 끓이고 있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편리하지만 열에 약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키기 쉬운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15층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폭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문 너머 아파트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에는 포항 두호동 12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층 복도입니다. 주변에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천장과 벽은 온통 그을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불로 60대 A씨가 숨졌고 A씨의 20대 아들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웃 주민 등 1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부탄가스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불냈다 그러는 거죠. 일부러 불냈다 그러는 거죠. 싸워가지고 누가요? 지금 가족끼리 그랬겠지 뭐. 다만 A씨가 숨졌고 아들 2명도 중태여서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사범들이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일부 클럽 직원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깔린 클럽 안에 경찰과 손님 수십 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 겁니다. 마약 구매는 예약제로 은밀하게 운영됐는데 필로폰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한 잔에 10만 원 가량을 내고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약 투약자 10여 명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검출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케타민 70g 등은 압수됐습니다. 국적은 대부분 베트남 출신의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종업원 포함해서 저희가 90여 명대를 단속을 하게 됐고요. 제가 마약 시작 검사를 했거든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그리고 마약 투약자를 12명을 추가적으로 검거를 한 겁니다.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도 함께 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 체류자인 손님들과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또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 규칙을 위반한 외국인도 있었는데 마약 사범까지 합하면 밤사이 모두 39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 등은 절차대로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라면서 클럽에 마약을 유통한 총책 등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다시 봐도 안타까운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 장면입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참변이었죠.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가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최근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수가 지난 5년간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 건수입니다. 점점 증가를 하더니 지난해 100건을 넘어섰고요. 올해는 10월까지 114건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차량이 많이 파손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사고 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10명 가운데 9명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DR을 과연 100% 믿을 수 있을지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발진 주장은 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은 사고의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네, 아기 방은 분홍색으로 꾸며주세요. 또 파란 옷 준비하세요. 임신 20주 전후에 병원에서 듣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애둘러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그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과거 남자아이만을 중시하던 시절 여자아이 낙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이 해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성별을 비롯한 태아 정보는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요.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남아선호 사상은 없어진 지 오래됐다며 태아의 성별을 확실히 알려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며 법안 통과를 대체로 반겼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또 김영선 전 의원을 내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채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기소합니다. 검찰은 기소하기 하루 전에도 명 씨를 소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 살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에 관한 명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워크 사이의 채무이행 각서인데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과 관련해서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가족이 국가산단 인근의 땅을 산단 선정 발표 이전에 샀다는 의혹을 따진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측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 증거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단은 명태균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강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지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댔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 측을 위해 기획한 여론조사는 81건이나 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련 회계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돈이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고발 3건 모두 고발인 조사가 완료됐다며 추가 입증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한 대표를 조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장은 공기업의 지인의 승진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불이익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YTN에 지인이 예비사위의 경력이나 고과 성적, 서열이 충분한데 인사 로비가 치열한 직장이라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하기에 공정한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애초 보도와 달리 친척이 아니고 해당 지인은 대구시에 근무할 때 산하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인물이라며 실제 승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북한의 대전차 무기인 불세포를 파괴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전이 북한 신무기의 시험장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 열병식에서 영상으로 공개된 북한 장갑차입니다. 전차 파괴용 미사일인 불세포를 최대 8발까지 장착이 가능한 발사대가 탑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불세포는 과거 북한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대전차 미사일을 복제해 자체 생산에 개량한 뒤 러시아로 다시 지원한 건데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는 최대 25km까지 추정되는데 관통력이 커서 우리 K2 전차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로 평가됩니다. 불세2에 비해서 이 발사관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꺼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상당 부분 개선됐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K2 전차도 한 발로 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세포는 지난 7월 한 군사 전문지를 통해 러시아에 지원됐다는 내용이 처음 나온 뒤 우리 국가정보원도 전장에서 수거된 파편을 근거로 불세포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활용되는 북한 신무기는 최근 유도 장치를 추가해 시험 발사했던 신형 240mm 조종 유도 방사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600mm 초대형 방사포나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크스 등의 지원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북한이 특수작전군 파병과 함께 신형 무기를 지원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최근 전단을 실은 풍선을 용산 등 서울 지역에 낙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의도를 갖고 풍선을 살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30차례 이상 풍선을 날리면서 기술이나 경험이 축적되고 이에 따라 정확도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북한은 풍선이 서울로 날아가는 방향에서 주로 날리고 있고 과거처럼 경기도 연천 북방에서 강원도 북부로 날려보내는 건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와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둘째 아들을 사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이를 번복했습니다. 바이든은 입장문을 통해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으며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총기를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올해 6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140만 달러 규모의 탈세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각각의 최고 형량은 25년과 17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이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J6 인질도 포함되느냐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가 수감된 지지자들을 J6 인질이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사면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임기 말에 사돈을 비롯해 측근 29명을 대거 사면한 바 있습니다. But it is also the case that it is not the first time that a president has deployed his pardon power to benefit those around him. You'll remember, of course, that in December 2020, then President Donald Trump pardoned the father of his son. 언론들은 입장문 발표 이후 바이든의 입을 주목했지만 아무런 말 없이 전용기를 타고 앙골라 순방을 떠났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프랑스 대사에 이어서 중동 고문에도 사돈을 임명했습니다. 가족들에 의존한 족벌 정치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랍 중동 문제 담당 고문에 사돈인 마사드 블로스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계 미국인 변호사인 마사드 블로스는 작은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입니다. 블로스는 대선 때 아랍 무슬림계 미국인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트럼프 당선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주 프랑스 대사 후보로 큰딸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시너를 지명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통해 큰 부를 쌓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유사한 쿠시너는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탈세 등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협조한 매형을 협박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매수하는 등 막장 주인공으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집권 1기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사면했던 쿠시너를 이번에 또 대사로 지명하면서 임명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예전부터 가족들에게 정치적 역할을 맡겨 이해 충돌과 족벌주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땐 큰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주요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두 딸의 시아버지를 이례적으로 요직에 기용하기로 한 것은 집권 2기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에 의지하는 전례를 이어갈 것임을 보여준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전 세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하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일대가 트럼프의 관세 구상을 반영해 추산한 내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5%입니다. 가구당 $1,000, 우리 돈 140만 원 정도 구매력이 손실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 미국 가정은 높은 대출금리에 시달려야 합니다. There is risk with tariffs that could impact inflation and prices in a negative way. Absolutely, that can absolutely happen. 가격 상승은 자동차에서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완성차 생산과 부품 조달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25% 관세가 부과되면 차값이 평균 $3,000, 420만 원쯤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인상은 수요를 감소시켜 매출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A vehicle can cross the border more than 7 times before it hits the auto lot. So these are fully integrated supply chains. 농산물 같은 미국 수출품에도 관세는 악재입니다. 상대방의 보복 관세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고율 관세 대상국들은 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품 위주로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역풍이 뻔하다 보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엄포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So clearly there's some evidence here that, it's not just about trade. It's about using trade as a means to accomplish some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see happen. 이미 세계 각국은 모든 소통 수단을 동원해 관세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식량 위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현지 빵집에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가자 지구 중심부입니다. 이 빵집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먹을 것을 구하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밀고 밀치는 아비규환 속에서 한 소녀가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빵집 안쪽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신의 손이 눌렸다는 외침 속에 속수무책으로 히잡이 흘러내리고요. 군중 틈에 끼인 소녀는 제발 돈을 받아달라고 울부짖습니다. اللي هنا معاناة يعني مش طبيعية. يعني ربطة خبز إلى 4 ساعات مش قادر أجيبها. إلى 4 ساعات واقف هنا مش قادر أجيب ربطة خبز زدار. 4 ساعات بالضبط. 결국 이 빵집에서 3명이 압사로 숨졌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여성으로 2명은 13살, 17살 소녀들이었습니다. أنا طالع على الشارع أنا وبنتي سوق نتسوق وراك وين راحت؟ كيف طلعت؟ كيف تنيلت؟ أنا طلع لي حمل لي إياها غير هيك ما بدخل UN 세계식량계획은 가자지구 중심부의 모든 빵집이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문을 닫으면서 유일한 식량이었던 빵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구호품 트럭들이 약탈당하고 공격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새벽 불이 나 52명이 구조됐던 경기 안산시 고잔동 상가 건물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경기 안산시 고잔동 6층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순찰차에 배치된 소화기 등으로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발화점이 건물 외벽 간판 전선으로 추정된다며 1층 식당 안에서 불이 났던 지난달 화재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외국 출장을 가려고 해 논란이 불거지자 돌연 취소한 세종소방본부장이 애초 세종시로부터 승인받은 일정표와 다른 별도의 일정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세종시로부터 승인받은 국외 단기훈련 일정표입니다. 호주 교육기관에서 사흘 동안 훈련받은 뒤 소방박물관과 시드니 현지 소방서 등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출장자들에게는 별도의 일정표가 작성돼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짜 일정표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실제 훈련 기간은 사흘이 아닌 단 이틀뿐입니다. 수료식을 마친 뒤에는 오페라 하우스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
시드니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정에 이달 말 정년 퇴임 예정인 장거래 소방본부장이 함께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훈련 때문에 가는 건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훈련 기간은 줄어들고 관광이 좀 늘어났어. 오히려 효도 관광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일정을 위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1인당 105만 원씩 거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쓰지 않고 사비로 이제 분담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소방 공무원들의 교육비와 항공 운임 등에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사실상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경험 부족으로 훈련 이후 일정은 자유시간으로 생각해 여행사를 선정했다는 모호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출장자들이 승인받은 출장 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믿지만 별도 일정표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 계획과 일정표가 담긴 공문들은 소방본부장이 최종 결재했으며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호주 교육기관이 초청장을 보내온 뒤 교육비가 1,200여만 원 늘어나고 관광지가 가득한 별도 일정표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경기도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이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지낸 살러워르크 저우대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장이 행사장으로 들어섭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21년 미래를 위한 교육 변혁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첫 국제 포럼 장소로 경기도를 택했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과거에 만들었던 교과과정이나 교수법 등 기존 체계를 현재 교육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specially now in this day and age where we are in, your country has shown really the way how what seems to be impossible is really possible.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인사, 교육 전문가 등 국내외 교육자 1,800명 이상이 이번 포럼에 참석합니다. Suwon is a learning city. That means is a, let's say, a complex and open space of learning networks. That is exactly the spirit of what we are creating at UNESCO. 경기도 주요 교육을 알리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유네스코 보고서 내용과 방향성이 같은 AI 학습 프로그램 등을 활용 중인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10곳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 미래 교육의 구체적인 현장 내용을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이 교육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설명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포럼은 도교육청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동시 중계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손님이 포장 구매하겠다며 음식이나 음료를 일회용품에 받아놓고 마음을 바꿔서 매장에서 먹는 경우에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고객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식품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과 빨대, 막대, 접시와 수저, 포크, 나이프 등입니다.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온도탑 점등 행사가 열렸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4,497억 원으로 목표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을 알리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강릉 창경바리 어업을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제1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창경바리 어업은 바닥이 투명한 창경이란 도구를 활용해 수중 시야를 확보한 뒤 해조류와 수중 생물을 채취하는 어업입니다.
창경발이 어업은 1970년대까지 강원 지역에서 성행했지만 현재는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만 전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개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의 상젤리제 광장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드라마처럼 녹색 운동복을 입은 450여 명의 참가자는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고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4도에 불과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1시간가량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시즌 KBO 리그의 골든글로브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양시창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골든글로브 경쟁의 가장 뜨거운 전장은 모두 3명을 뽑는 외야입니다. 국내 선수 중 발군의 성적을 거둔 삼성 구자욱이 한 자리를 차지할 전망인데 남은 두 자리는 섣부른 예측이 어렵습니다. 타율 1위, 안타 2위, 타점 3위를 기록한 SSG 에레디아와 역대 최다 안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타율도 2위에 오른 롯데 레이에스가 기록면에서 조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타격 지표에서 고르게 활약하며 승리 기여도가 큰 KT 로하스와 2년 연속 출루율 1위를 차지한 홍창기도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투수는 삼성 원태인과 기아 네일, NC 하트의 경합이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타이틀은 원태인과 네일이 가져갔는데 탈삼진 1위를 차지하고 평균 자책점 2위, 다승 3위에 오른 하트가 전체적인 성적에서 더 앞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내야에서는 3루수 자리만 올 시즌 KBO 최고 활약을 펼친 기아 김도영이 예약했을 뿐 1루는 타점왕 오스틴과 홈런왕 데이비슨이 2루는 한국 시리즈 MVP 김선빈과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키움 김혜성이 또 유격수는 타율 3할 이상을 친 기아 박찬호와 SSG 박성환의 각축이 예상됩니다. 포수 부문은 삼성 강민호가 앞서가는 가운데 지명타자는 최영우와 김재환, 강백호의 치열한 대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이제 타고 투저로 타격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지면서 3루수의 김도영 선수 정도 제외하고는 매 포지션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게 될 것 같고요. 황금 장갑의 주인공은 오는 13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공개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대구가 강등 위기를 딛고 1부 리그에 생존했는데 세징야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은재 기자가 활약상을 정리했습니다. 지면 2부로 떨어지는 승강 플레이오프는 세징야가 왜 대구의 왕인지 새삼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원정 첫 판에선 과감한 슈팅으로 후반에만 2골을 뽑으며 충남 아산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고 벼랑 끝 2차전에선 악착 같은 근성으로 득점해 대역전극에 앞장섰습니다. 갈비뼈는 금이 가고 다리에는 경련이 올라왔지만 세징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대구의 일부 잔류를 이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Somos famílias e conseguimos juntos permanecer até Liga 1.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만 어느덧 9시즌, 올해도 32경기에 나서 14골에 도움 8개를 곁들였습니다. 대구의 왕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동상을 세워라, 팬들의 추앙은 절대적입니다. 2부 팀이던 대구를 승격시켰고 FA컵 우승과 올해 극적인 잔류까지 대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징야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출장 기록과 득점, 공격 포인트까지 대구FC 선수 역사상 가장 많은 것도 역시 세징야. 아내의 임신 소식을 경기장에서 깜짝 발표하고 자신의 등번호 11번에 맞춰 11월 11일에 딸을 낳은 사연도 팬심을 녹였습니다. 재계약은 일단 신중 모드라지만 대구와 세징야의 동행은 유력해 보입니다. 우리 나이 35, 한국의 귀화에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꿈이 여전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떼집냐는 대구를 넘어 K리그 최고 전설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4번째 연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은 임기 만료일 50일 전까지 차기 선거에 나설 뜻을 알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전 축구협회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회장은 동시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도 연임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출사표를 던져 내년 1월에 열리는 다음 선거는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가 삼성을 4연패로 밀어넣고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서울 잠실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삼성을 87대 71로 물리쳤습니다. 이우석이 3점슛 5방을 포함해 17점을 넣고 리바운드 7개를 잡아내면서 활약했고 롱도 19득점에 8리바운드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의 김정은이 WKBL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정은은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25초 만에 직접 페인트존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통산 8,141점을 기록한 김정은은 정선민 전 여자대표팀 감독의 8,140점을 넘어 WKBL 역대 최다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경기에서 19점 차로 대패하며 삼성생명의 7연승 희생양이 됐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인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중서부와 전북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2도, 부산은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4도, 대전은 7도, 대구는 8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